이재명 대통령의 1호 법률 공포입니다. 제가 쭉 읊어볼게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따른 이런 초대형 특검, 특별검사의 후보군들이 전 여권에 추천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검장과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철 국장이 좀 껄끄러우니까 뭔가 이렇게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고는 정상적인 업무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어떤 법령에서 만들어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이 점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또 하나는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저 사람들이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고 했다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별검사 추천, 민주당과 조국형 신당원을 각각 3명 추천했고 이 총 6명 가운데 3명이 이제 낙점을 받고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눈에 띄는 인물의 영상 속에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의 한동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윤 대통령 징계 절차를 추진했던 심재철, 이런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일단은 6분 중에 3명이 이제 특검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검찰 출신이 3분이고요. 예. 그다음 판사 출신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현 검찰부장은 법무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최상병 사건이니까 법무관 출신도 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누가 특검이 되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특검이 될 것 같다. 그냥 아주 샅샅이 그냥 그렇게 수사를 갖다 하려고 하는 예. 더군다나 저 특검 세 특검 합쳐가지고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 아닙니까?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검사가 몇 명이냐면요. 2292명 있는데요. 예. 그런데 검사가 100명 이상 있는 그 검찰청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120명 이상이 되는 검찰청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지검 빼고는 다 1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메머드급의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예. 그다음에 저분들 다들 제가 봤을 때 하나같이 다 캐릭터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한 지방 검찰청 수준의 특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내란,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보겠다. 근데 이제 이를 두고요,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장영희 변호사님, 사실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 윤 전 대통령과 꽤 검찰 지도부 있을 때 앙숙이었고, 심재철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나요? 징계를 추천했고, 물론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했고 6명 중에 이 사람들이 최종으로 낙점되는 건 아니지만 악연을 강조했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방점이 악연이 있어서 이렇게 차출되고 추천을 받았다고 보는 거에는 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법원 출신이거든요. 판사 출신. 그런데 검찰의 탈검찰화 이 어떤 기치 아래 판사 출신으로서 대검의 감찰부를 맡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조인이라
의 상식으로 그리고 신념으로 봤을 때는 줄줄이 면죄부를 주는 이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이건 저는 법조인의 양심 관점에서 봐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뭐 2대1 정도로 민주당 추천 인사 중에 2명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목소리 1명 정도가 낙점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 이 체제에서 승진하고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그런 검찰이 지휘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 이제 뭐 또 눈에 띄는 인물도 있어요. 이 두 사람 말고도 뭐 조은석 그 감사위원인가요? 전현희 전 당시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두고도 최재 감사원장을 충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들 6명 중에 3명이 추려지니까 어떻게 이 초대형 특검의 후보들이 추려져서 몇 면이 갖춰지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건 다음 화면에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저만 언급하면 비용도 비용, 뭐 규모 여러 가지 것들이 초대형 특검 뭐 이거 부분을 아마 국민의힘도 이 특검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어디까지 번져질지. 그런데 이 특검이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은 반면에 오영수 신임 민정수석 논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10억 원대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더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감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 국민주권 정부의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예. 적절치 않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야 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저 이현정 의원. 네. 다른 자리도 아니라 공직자 기강을 잡고 여러 사정기관을 총관리하는 민정수석이 5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건 이건 자리를 보존할 수 없지 않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어요. 제가 판단해도 오광수 수석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공직자의 기강 문제, 또 이 검찰과 경찰 다루는 것이고 또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수장인 이 수석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차명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차명 대출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명 대출 금액도 한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 과연 기강이 서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 사회에서 자, 앞으로 차명고 다 확보해도 돼. 그리고 차명 대출 받아도 돼.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아마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권 핵심부에서도 더 이상 아마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일도 안 됐는데 그러게요. 지금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타이밍을 좀 보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의 어떤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 같고 낭만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문제는 좀 본인 스스로가 견디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연일 공세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고 차명대출은 특경법과 저축은행법 위반이고 차명 부동산은 조세범 처벌과 공직자윤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영주 대변인, 저는 네. 좀 눈여겨봤던 게 바로 양부남 의원의 인터뷰인데 네. 속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양부남 의원도 뭐 친명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여권에서 공유할 때 야, 이거 뭐 더 끌다가는 오광수 수석 좀 안 되겠나라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있는 겁니까? 여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이 얘기한 거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개인적인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뭐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러면은 끄덕끄덕 납득을 할 수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차명으로 부동산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이중주택 이유로 해서 아는 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서 그게 나중에 소송까지 갔다. 예. 나는 이제 개인 사정이지만 이제 공직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 사정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간직하고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예. 그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같은 양분화무원의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시작된 7일, 8일이지만 예. 인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저는 좀 평가합니다.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호평 중에 옥에 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민정수석께서 이게 본인이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시간은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에 있어서의 출발을 부담이 되는 인사로서 계속해서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는 충분히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글쎄요, 뭐 이제 부동산 차명 관리하고 차명 대출 일부 부분은 좀 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자리도 아닌 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인 그 민정수석 자리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매우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오늘 특검 후보군 추천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